네, 매주 월요일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우리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3주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11월 달 들어서 미국 증시는 확실히 좀 분위기 좋아지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도 미국 증시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갈까요? 네, 우리가 이제 금리 부분이나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온다고 한다면 더 이상 오르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경기 침체에 오는 시기가 생각보다도 늦어진다. 네. 즉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에도 안 오고 내후년 상반기도 안 오고 계속 안 온다면 계속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증시를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S&P 500이 17.5%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3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이죠, 사실. 예. 여기에 이제 러셀 2000도 드디어 큰 폭의 상승을 지난주에 하면서 플러스 전환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경기 침체는 안 왔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안 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도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인데요. 보통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특히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가 역전이 되고 나서 이게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되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굉장히 큰 폭의 마이너스이다가 많이 좁혀지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졌던 이유가 왜일까요? 이게 사실 10년 국채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다시 떨어지니까 지금 보시면 장단기 금리 차가 또 다시 떨어지죠. 예,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결국은 왜 경기 침체가 오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플러스가 전환이 되면 장기가 아니라 단기 쪽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정상화가 됐을 때, 즉 경기 침체를 두려워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릴 때, 이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보시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그리고 내년 1월 금리 이제 올릴 가능성은 제로. 근데 이제 얼마나 빨리 내리냐 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3월 달에 내리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게 오히려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내릴지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냐면 지금 한 28% 정도 예, 금리를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 연말까지로 좀 계산을 해보면 최대한 내리는 폭이 1.25%예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와 이 차이가 1.1% 정도인데 1.25를 내리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장기 금리가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땐 장기 금리도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내년 연말이 돼도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상태일 때는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미국 시장은 이 금리하고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본부장님께서는 이 1996년에서 2000년 사이클하고 비교하면서 내년까지 침체 가능성 낮은 이유가 예대율 때문이라고 짚어주셨어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자, 이번 사이클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좀 강할 거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 참 많이 하십니다. 뭐 부채가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민간 쪽을 들여다보면은 그 문제점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 문제죠, 미국 정부 그렇죠. 문제. 미국 정부 문제나 글로벌 정부 문제나 부채 사이즈가 크다라는 것은 금리를 좀 내려주면 그만큼 또 이자 비용이 덜하니까 예. 좀 나아집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중요한 민간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가 자꾸 95년, 2000년 사이클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가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그렇죠.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이어졌단 말이죠. 이른바 골디락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지금 이 AI 산업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대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대율이라는 거는 뭐 예금 받은 거에서 대출을 몇 프로 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민간에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퍼센티지가 지금 이제 겨우 70.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 99년, 2000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또 2007, 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보시면 이 숫자가 어디죠? 거의 100% 수준까지 예. 올라가고 터지죠. 그래서 이 숫자가 100%까지 가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99%, 98% 이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만약에 억지로라도 만들어낸다면 이 77%는 돌파해야죠. 이게 바로 코로나19 터지기 전 숫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전히 지금 낮은 예대율이라는 것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거에 이 95년에서 2000년 사이클과 비교를 해보시면 이 예대율이 옆으로 계속 길 때는 터지지 않아요. 근데 이 예대율이 급격하게 폭등을 하면서 단기간 내에 거의 뭐 5%포인트 이상 올라가죠. 자, 이러고 나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거품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옆으로 기고 있단 말이죠. 이게 확 들어오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확 들어오는 게 나온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거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거품 기간에는 증시가 많이 상승을 해요, 오히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품이 불어진다 하더라도 먼저 거품이 많이 들어오고 난 뒤에 부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예대율 지표를 보고 있으면 저희가 판단하기 쉽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또한 연체율을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체율이 계속 만약에 대출이 늘어나면 사실 돈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빌려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체율이 다시 떨어지겠죠. 지금 많이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떨어지는 구간이 대출이 늘면서 나타나면 그거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95년에서 200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시면은 연체율이 지금 그때가 2.6%의 고점에서 쭉 떨어져서 2%대까지 떨어지죠. 계속 리볼빙이 가능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되니까 급격하게 이제 무너지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 붕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지금 이 연체율이라든지 예대율을 놓고 봤었을 때 쉽게 경기 침체가 미국에서 오지 않을 거다. 저희의 판단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아마 속내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거품이 좀 생겼으면.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좀 거품의 그 버블을 좀 누리고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과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96년부터 99년까지 비교할 때 실질 금리와 생산성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관련해서 추가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거품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과하게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과하게 대출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생산성과 연결이 안 되면 그게 이제 거품인 거고. 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큰 투자와 큰 대출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 그만큼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GDP 성장만큼보다 더 많이 뭐 이 정도의 상승 속도라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 금리가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도표는 뭐냐면요. 과거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그때가 정말 엄청난 위기였잖아요. 기억하시지만 그때 실질 금리가 2%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그랬냐면 그만큼 성장이 좀 과하게 어떤 고정자산 투자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부동산 막 과열되면서.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그만큼 또 올라왔었는데 2%대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있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실질 금리에 유지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실질 금리라 하면 이제 명목 금리에서 시장 금리에서 물가 인플레이션 뺀 상승률을 수치죠. 뺀 수치니까 네. 물가는 떨어지는데 금리만 높게 간다는 건 또 이상한 거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이 여유 있게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대로 만약 하락한다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좋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생산성 지표를 좀 비교를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95년부터 2000년도의 사이클을 보시면은 1.57% 상승 구간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정말로 상승을 높이 했던 부분이 98년부터 99년에 4.2%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이 생산성을 높여준 효과가 그렇죠. 나온 거죠. 네. 자, 이걸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1, 4분기에 바닥으로 잡고 2, 4분기, 3, 4분기가 자그마치 4.7% 상승을 네.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큰 위기가 안 터지고요. 똑같은 내용을 이 미켄지에서 이런 숫자를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대로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나타난 현상이 1.4%의 생산성 증가하면은 뭐 이런 밑에 차트가 나오겠지만 1.2%의 상승률 최근 보여준 그런 모습이 나오면 GDP가 이렇게까지 더 늘어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10조 달러나 더 늘어난다는 얘기고 15,000불이나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경기 침체가 올까요? 예,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 정도면 완전 스스로 그 개개인들이 호황을 느낄 거,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겠지 경기 침체가 바로 올 거다라고 미국에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본부장님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글로벌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높지 않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계속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많이 하는 쪽에 투자는 좋습니다. 네, 지금 주식을 70% 채권 30% 전략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글로벌 증시의 상승 여력을 구해보면 한 6개월로 놓고 봤었을 때 6%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채권 금리가 지금 5%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금리가 1% 정도 떨어진다고 치면은 연 수익률이 거의 7, 8%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식보다도 매력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7% 정도이기 때문에 6, 7% 정도이기 때문에 주식이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70%만 가져가는데 사실 70%를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성장성이 높은 데 투자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 속도가 높다 그러면은 PER도 높지만 성장이 높기 때문에 PER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를 거고요. 이익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또 생산성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매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는 지표는 얼마나 생산성이 빨리 상승이 되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인지 이게 다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과 연결돼 있겠죠. 그래서 네. 우리는 계속 실적을 들여다보면서 판단하시면 좋은 종목을 골라내시면 연간 수익률이 2자릿수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실적이 중요한 거고 잘 나가는 업종 종목이 또 계속해서 잘 나가니까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빅테크 투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비싸다, 이제는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P 멀티플만 딱 보면 비싸요. 예, 보시면 지금 PER이 내년도 28배, 28배 정도니까 S&P 500이 지금 한 18배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훨씬 비싸죠. 예, 거의 뭐 50%의 프리미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익 증가율이 2자릿수를 3년 연속으로 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로 해보면 네. 이 PEG라고 하죠. 아, 이런 이게- 지표가 또 있네요. 예, 이게 2.1, 1.8, 1.3 빠르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높은 이익 창출을 해낸다면 계속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또 저희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봤는데요. 자, 엔비디아, AMD, 인텔, 테슬라, 메타 플랫폼즈,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 상대적인 매력도와 이 ROE가 워낙 높아요. 수익성이 워낙 좋습니다. 또 좀 더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 구글,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세일즈포스 다 상대적인 매력도와 ROE가 높다라는 얘기죠. 결국 여태까지 올 장을 끌어왔던 종목들이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이 더 갈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쫓아오는 현상. 그래서 더 가고 쫓아오고, 더 가고 쫓아오고 이런 현상을 하다가 이제 정말 비싸 보이면 예. 그때가 이제 끝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패그 레이쇼라든지 현재 자기 자본 이익률 자체가 깨지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이때는 지금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수익성이 좋으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서학개미들 정말 뭐 테슬라 주가 빠질 때마다 사 모으시는 분들도